폭풍우가 설악의 늙은 등줄기를 채찍질했다. 세상의 모든 분노를 끌어모은 듯한 비바람은 강민준의 외딴 오두막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울부짖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누군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고, 나뭇가지를 꺾어버릴 기세로 몰아치는 바람은 길고 긴 비명처럼 들렸다. 5년이었다. 강민준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유배시킨 지. 전직 NIS 최정예 요원이라는 과거는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현실감 없이 바래버렸다. 이제 그는 그저 짙은 수염과 공허한 눈빛을 가진 사내 침묵을 닮아가는 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든 채 창밖에 광란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의 내면 역시 매일같이 이런 폭풍우가 몰아쳤으니까. 그때였다. 광적인 바람소리와 굵은 빗소리에 교향곡을 찢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고막을 파고든 것은 그르르, 캬,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살려달라는 절규가 뒤섞인 생명의 마지막 단말매에 가까웠다. 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 산에는 족제비도, 고라니도, 가끔은 멧돼지도 나타난다. 약육강식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그가 개입할 일도 개입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에 개입했고 그 대가는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더욱 선명하게, 더욱 절박하게 들려왔다. 마치 그의 닫힌 심장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려는 듯이 의면해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럴 자격도 힘도 없었다. 그의 손은 한때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피와 재의 냄새가 환영처럼 코끝을 스쳤다. 5년 전 그날의 불타는 차량, 아내의 마지막 눈빛, 어린 딸의 희미해져 가던 울음소리. 꺄! 다시 한번. 절벽 끝에 선 존재가 내지르는 듯한 처절한 외침이 그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수년간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각인된 잊으려 했던 요원의 본능이었다. 젠장!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방수 재킷을 거칠게 낚아챘다. 창고에서 무거운 등산용 로프와 헤드랜턴, 구급상자를 꺼내 배낭에 쑤셔 넣는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오두막 문을 열자마자 폭풍우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그는 오직 그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 북쪽 능선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 곳이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가장 위험한 구간, 미끄러운 바위와 진흙탕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짐승처럼 나아갔다. 헤드랜턴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희미했다. 그는 이미 5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이 흠뻑 젖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울음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전방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헤드랜턴 불빛이 닿은 곳,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돌출된 바위 끝에 거대한 백색의 짐승이 쓰러져 있었다. 폭우에 젖은 긴 털은 사자의 갈기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거대한 체구는 웬만한 성인 남성만 했다. 언뜻 보기에 영락없는 백사자였다. 하지만 이곳 설악산에 사자가 있을 리 만무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짐승은 뒷다리 한쪽이 갈라진 바위 틈에 깊숙이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발버둥 칠수록 바위 조각들이 아래로 후두득 떨어져 내렸다. 짐승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안광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 눈에는 고통과 함께 인간을 향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짐승은 민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지쳐 힘이 없었다. 민준은 천천히 바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 괜찮아. 폭풍우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구해주러 왔어. 움직이지 마. 짐승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그의 행동을 주시할 뿐이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짐승이 버티고 선 바위는 이미 절반 이상이 균열된 상태였다. 그가 다가가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추락할 수도 있었다. 시간은 없었다. 민주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굵은 나무에 로프의 한쪽 끝을 단단히 고정했다. 3번, 4번, NIS에서 배운 가장 견고한 매듭으로 묶었다. 그리고 나머지 로프를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그의 눈빛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요원의 눈빛으로 그는 짐승에게 다시 한번 나지기 말했다. 조금만 참아.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는 암벽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진자처럼 몸을 흔들어 짐승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접근했다. 그의 발이 위태로운 바위에 닿는 순간 바닥이 크게 울리며 아래로 살짝 기울었다. 크르릉. 짐승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주는 단호하게 외쳤다.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기세에 짐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민주는 허리를 숙여 짐승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바위 조각을 살폈다. 혼자 힘으로 치우기에는 너무 컸다. 그는 등 뒤의 배낭에서 작은 지렛대를 꺼냈다. 그가 바위 틈에 지렛대를 끼워 넣고 힘을 주는 순간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다. 짐승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젠장 버텨. 민주는 온몸의 근육을 터뜨릴 듯 힘을 주었다. 등과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짐승의 노란 눈동자와 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짧은 찰나 민주는 그 눈동자 속에서 단순한 동물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신뢰와 간절함을 읽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꽈드득. 마침내 바위 조각이 옆으로 밀려나며 짐승의 다리가 풀려났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딛고 있던 바위 전체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꽉 잡아. 민주는 외칠 틈도 없이 짐승의 앞가슴 털을 움켜쥐고 허리에 감긴 로프의 힘을 이용해 절벽 위로 솟구쳐 올랐다.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짐승의 무게가 더해져 그의 온몸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들이 간신히 안전한 지대로 몸을 굴린 직후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서 있던 거대한 바위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몇 초만 늦었더라면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이 흥건한 땅에 쓰러졌다. 옆에는 거대한 백색 짐승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짐승은 심한 출혈과 저천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거의 탈진한 몸을 이끌고 짐승을 부축했다. 아니, 거의 끌다시피 했다. 젖은 털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짐승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민준의 다리도 풀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열고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와 짐승은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오두막 안 낡은 난로의 온기 속에서 민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옆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정체불명의 짐승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아주 조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여명은 세상의 모든 색을 바래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앞 낡은 벽난로 옆에 깔아둔 두꺼운 담요 위에는 거대한 백색 짐승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밤사이 민주는 그가 가진 모든 구급 지식을 동원해 녀석을 돌봤다. 더러운 털을 닦아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어설프게나마 붕대를 감았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순백의 털은 길고 풍성했으며 그을린 벽난로의 색과 대비되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사자가 아니었다. 민주는 군 복무 시절 접했던 자료를 통해 녀석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삽살개, 애군을 쫓는 영물로 알려진 이제는 보기 드문 토종견. 하지만 보통의 삽살개라고 하기엔 체구가 월등히 컸고 그 기품은 왕족과도 같았다. 민준이 물그릇을 가져다 주자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깊고 투명한 황금빛 눈동자. 어젯밤 폭풍 속에서 보았던 경계심과 고통 대신 그 눈에는 기묘한 평온함과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듯한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늙은 현자의 눈빛이었다. 녀석은 혀를 내어 조용히 물을 핥았다. 그 모습은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아주 조금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상처는 심각했다. 특히 바위에 짓눌렸던 뒷다리는 퉁퉁 부어오른 차에 열이 났다. 이대로 두면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외부인을 자신의 공간에 들이는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고독한 성체에 누군가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을 넘었다. 녀석을 구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산 아래 마을의 전화번호를 뒤져 유일한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젊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서연 동물병원입니다. 산속인데 왕진이 가능합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간결하고 무뚝뚝한 그의 말투에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디시죠? 그리고 어떤 동물인가요? 북쪽 능선 끝 오두막.
큰 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북쪽 능선이요. 거긴 길이 험해서 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실린 다급함과 숨길 수 없는 위압감에 윤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네,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물이 심하게 다쳤다는 말에 그녀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수의사로서 가진 신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낡은 SUV 한 대가 조심스럽게 오두막 앞까지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 활동하기 편한 복장, 그리고 어깨에 맨 큼지막한 왕진 가방. 그녀가 바로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음산할 정도로 고요한 오두막의 풍경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덥수룩한 수염, 깊은 눈. 세상과 단절된 듯한 분위기는 서연을 순간 긴장시켰다. 따라 들어오시죠. 민준은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렸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뒤를 따랐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벽난로 앞에 누워있는 거대한 생명체를 보고 숨을 멈췄다. 맙소사. 사진으로만 보던 순백의 삽살개였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 위용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녀석은 낯선 이의 등장에도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저 맑은 황금빛 눈으로 그녀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서연은 감탄하며 진찰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상처에 닿자 녀석이 희미하게 신음했지만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도우러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듯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골절은 아닌 것 같지만 인대와 근육 손상이 심각해요. 감염도 진행되고 있고요. 서연은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붕대를 다시 감아주던 그녀의 손가락이 녀석의 목덜미 부근에서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젖고 엉킨 털 아래 가려져 있던 것이었다. 이건... 서연이 털을 헤치자 낡은 가죽 목줄이 드러났다. 일반적인 개 목걸이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짙은 갈색 가죽 위에는 희미하게 알아볼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 장인이 만든 물건처럼 보였다. 이런 영물 같은 개에게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조합이었다. 목줄이 있었군.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목줄을 살폈다. 그러다 그녀는 이음새 부분이 유독 두꺼운 것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틈을 벌리려 애쓰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 보세요.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서연의 말에 민준이 다가와 들여다보았다. 마이크로 SD 카드나 작은 열쇠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을 법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평범한 개에게 이런 목줄을 채울 주인은 없다.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이 그들 앞에 던져졌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태양그룹의 최상층 회장실. 최진환 회장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잿빛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그는 최고급 블루투스 이어셋을 통해 들려오는 보고의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절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생존 가능성은 추정 따위는 집어치워 최진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자네는 추정과 사실의 차이도 모르나 내 사전에 아마도라는 말은 없어. 확실히 죽었거나 아직 살아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의 분노의 수화기 너머에 부하가 숨을 삼켰다. 5년 동안 그놈의 행방을 찾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잊었나. 그 짐승은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야. 유일하게 살아남은 증거라고 그걸 놓쳐. 이런 무능한 놈들. 최진환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계획,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일의 마지막 고리가 바로 그 짐승이었다. 사라진 연구원 김인호가 애지중지하던 그 개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는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불쾌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산을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알겠나? 전화를 끄는 최진환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그의 제국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짐승 한 마리일지라도. 다시 설악의 오두막. 서연은 치료를 마치고 민준에게 항생제와 소독약 그리고 주의사항을 건넸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황금빛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녀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산처럼 서 있는 남자 강민준을 보았다. 침묵의 사내와 지적인 짐승, 그리고 비밀을 품은 목줄. 모든 것이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름이 뭔가요? 서연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이름을 지어줄 생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녀석의 순백의 모습과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다. 천사. 서연은 그 이름이 녀석에게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수많은 질문을 안고 오두막을 떠났다. 그녀의 SUV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준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누워있는 천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공허했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든 존재, 그저 우연한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과거의 망령이 더 이상 희미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마룻바닥에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오두막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섞인 평온이 자리 잡았다. 강민주는 매일 천사의 상처를 돌보고 조심스럽게 산책을 시키며 기력을 회복시켰다. 녀석의 회복력은 경이로웠다. 윤서연이 다녀간 후 붓기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절뚝거리던 걸음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 비록 상대가 동물이긴 했지만 오늘은 날이 좋군. 천사. 아침 햇살을 받으며 툇마루에 엎드려 있는 천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나직이 말했다. 천사는 대답 대신 꼬리를 두어 번 흔들고는 그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교감. 그는 잊고 있던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짐승은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다. 오후 늦게 민주는 장작을 패다 말고 숲의 가장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낯선 두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민준의 훈련된 눈은 그들의 위화감을 즉시 포착했다. 험준한 산을 헤맸다고 하기엔 등산화가 지나치게 깨끗했고 최신형 장비들은 마치 방금 가게에서 산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변 지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오두막과 그 주변을 훑고 있었다. 천사가 먼저 반응했다. 녀석은 툇마루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의 털을 곤두쓰고 낮은 경고음을 냈다. 그르르르. 남자들이 민준을 발견하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길을 좀 잃어서요.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민준은 도끼를 쥔 채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쪽은 등산로가 아니오. 내려가는 길은 저 아래쪽이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내려가려던 참인데 이 근처에 아주 큰 흰둥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혹시 남자의 시선이 민준의 등 뒤, 오두막 안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천사에게 향했다. 덧치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사를 목표로 찾아온 것이다. 민준의 온몸에 싸늘한 경고등이 켜졌다. 본 적 없소. 어서 가보시오. 민준이 단호하게 길을 막아서자 남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비키시죠. 우린 저 개한테 볼 일이 있습니다. 무슨 볼 일이요? 그건 알 거 없고. 한 남자가 민준을 밀치고 오두막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5년간 잠자고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남자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민준은 상체를 살짝 비틀어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뚜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해서 품에서 칼을 꺼내려 하자 민준은 이미 그의 앞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강타했다. 컥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그의 싸움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된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1분도 차이되지 않아 상황은 끝났다. 팔이 꺾인 남자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남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산속의 은둔한 늙은이가 아니라 잘 훈련된 살인병기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날 거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사라진 후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오랜만의 실전은 그의 온몸에 잇고 있던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했다. 폭력에 대한 혐오감과 함께 자신의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천사가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마치 그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그때 숲길 저편에서 윤서연의 SUV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사의 경과를 보러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어지럽혀진 마당과 민준의 주먹에 묻은 희미한 핏자국, 그리고 살벌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 일에 발을 들인 이상 위험을 알아야 했다. 등산객이 아니었어. 저 녀석을 노리고 온 자들이요. 그는 턱짓으로 천사를 가리켰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어쩐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체 이 아이가 나도 하지만 알아내야겠어. 민준은 서연을 데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선반에서 천사의 낡은 목줄을 꺼내 들었다. 방금 전의 습격은 이 목줄에 해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때 이 안에 공간이 있다고 했죠. 민주는 서랍에서 정밀 도구 세트를 꺼냈다. 그리고 숨겨진 공간의 좁은 틈새로 뾰족한 핀셋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한쪽 모서리가 깨지고 표면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다. 절벽에서 굴렀을 때 충격 때문인 듯했다. 깨진 메모리 카드. 민준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의 뇌리의 번개처럼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아니었다. 딸도 아니었다. 아버지였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그의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펜을 칼처럼 휘둘렀던 사람. 어린 시절 그는 밤늦게 서재에서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던 아버지의 넓은 등을 보고 자랐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어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아주 큰 도둑놈을 잡으려고 해. 태양그룹이라고 이제 막 크는 회사인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더구나. 도둑놈이요. 그래, 하지만 곧 꼬리가 잡힐 거다. 진실은 아주 작은 조각에 담겨 있기도 하거든. 결국엔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얼마 후 아버지는 등반 중 실족사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어렸던 민주는 그저 슬퍼할 뿐.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의심도 품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 위에 이 작은 파편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진실은 아주 작은 조각에 담겨 있기도 하거든. 이것이 그 조각이란 말인가?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지난 5년간 그의 눈을 채우고 있던 공허함과 슬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의 습격은 잠자던 군인을 깨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잊고 있던 수사관의 본능을 일깨웠다. 이것은 더 이상 천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결된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윤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 남자의 눈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위험하고도 강렬한 목적의식이 그 자리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추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사냥감은 사냥꾼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습격이 있은 다음 날 오두막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설픈 평온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앞둔 야전 사령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5년 전 가장 날카롭고 냉철했던 시절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부서진 마이크로 SD카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위성 전화기 한 대가 들어있었다. 전원을 켜자 희미한 신호음과 함께 액정이 켜졌다. 그는 짧은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명랑하지만 어딘가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거기 맹물 배달되나요? 암호였다. NIS 현역 시절 그들만이 아는. 민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아니, 여긴 얼음만 판다. 그것도 아주 차가운 걸로. 형님, 민준이 형님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경악과 반가움으로 높아졌다. 박지훈,
민준이 가장 아꼈던 후배이자 NIS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천재 해커. 몇 년 전 염증을 느끼고 국정원을 떠나 지금은 용산 전자상가 한 구석에서 프라이빗 데이터 복구라는 간판을 걸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살아있었군, 지훈아. 형님이야말로 5년 동안 다들 형님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무슨... 설명할 시간 없다. 자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박지훈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낼 거다. 절대적인 보안과 최우선 순위. 부탁한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외부인이 아니라 이 위험한 싸움의 유일한 동료로 여기고 있었다. 서울에 다녀와 줄 수 있겠소. 이 카드를 박지훈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직감한 서연은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앞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서연이 깨진 SD카드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오두막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숲속 곳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원시적인 함정을 설치하고 유일한 진입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길 은신처를 만들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렸다. 며칠 후 늦은 밤 민준의 위성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형님,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데요. 카드는 거의 박살이 났고 데이터 대부분은 복구 불가능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훈의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딱 하나 건졌습니다. 음성 파일 아주 짧고 상태가 엉망이지만요. 지금 암호화해서 보내겠습니다. 곧이어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었다. 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몇 단계의 복잡한 암호 해독 절차를 거쳐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거센 바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사이로 한 남자의 다급하고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찾았어. 태양 바이오 데이터. 그건 약이 아니야. 무기라고. 최진환, 그자는 악마야. 천사, 도망쳐 어서. 거기서 목소리가 끊겼다. 격렬한 몸싸움 소리, 억눌린 비명,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린 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음성 파일에서 천사, 도망쳐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벽난로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천사가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귀를 쫑긋 세우고 스피커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애처롭게 낑낑거리며 마치 주인을 찾듯 스피커에 코를 비벼댔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명백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천사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광경이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지훈이 파일의 메타데이터에서 확인해준 정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파일 소유자 김인호, 녹음 날짜 5년 전 10월 12일. 10월 12일,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날짜였다. 그의 아내와 딸이 인근 산길에서 차량 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날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졌다. 김인호 연구원은 쫓기고 있었고 살해당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산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타겟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제거당한 것이다. 민준이 이 끔찍한 진실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서울에서 돌아온 서연은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태양그룹과 최진환이라는 이름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와 기업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지만 유망했던 제약회사. 태양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과 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던 그 회사.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그 기억. 그녀는 그저 운이 나빴던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환이 주도한 의도적이고 잔혹한 파괴 행위였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두막에 돌아왔다. 그녀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망연자실한 채 음성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각기 다른 비극, 개별적인 고통이 결국 최진환이라는 하나의 독이 든 셈에서 시작되었음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개를 지키는 남자와 그를 돕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로 묶인 상처 입은 동맹이었다. 어두운 오두막 안, 희미한 노트북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오두막의 어둠 속 세 사람의 목소리가 위성전화의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조용히 오고 갔다. 강민준, 윤서연, 그리고 서울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 박지훈. 그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분노와 슬픔은 강철 같은 결의로 벼려졌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망은 끝났어.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한다. 그의 선언은 방역의 서막이었다. 방어는 끝났다. 그들은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성벽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민주는 전략가이자 현장 요원, 서연은 외부 정보 수집과 물자 지원을 맡는 얼굴, 그리고 지훈은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유령이었다. 완벽한 삼각편대였다. 최진환을 직접 건드리는 건 자살 행위야. 녀석은 의심이 많고 교활해. 민준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최진환이 아니라 그의 팔다리다. 그가 가장 믿는 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내치게 만들어야 해. 박지훈이 화면 너머에서 동의했다. 내부 분열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죠. 첫 번째 타겟은 누굽니까? 한상범 이사, 태양그룹 보안 총책임자이자 최진환의 10년 넘은 충견. 5년 전 청소를 담당했던 놈도 그놈일 가능성이 높아. 첫 번째 작전이 세워졌다. 최진환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지훈은 김인호 연구원의 음성 파일 중 바람소리와 노이즈를 더 증폭시켜 누구의 목소리인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파편 하나를 만들어냈다. 최진환, 그자는 악마야 라는 부분만 희미하게 들리는, 증거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듣는 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 조각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조각을 최진환의 귀에 넣을 것인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천사였다. 김인호 연구원은 살해되기 전 춘천 외곽의 한 연구 단지에 살았어. 천사는 그곳을 기억할 거다. 민준과 서연은 천사를 데리고 춘천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폐허가 된 연구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곳. 차에서 내리자마자 천사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녀석은 불에 타다 남은 한 건물의 잔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김인호가 살던 집이었다. 천사는 그곳을 킁킁거리며 돌더니 이내 뒷마당에 낡은 나무 아래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오래전 주인이 숨겨둔 무언가를 찾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이것은 연기였다. 민준이 계획한, 서연은 우연히 발견한 유기견의 옛집을 찾아준 마음씨 좋은 수의사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가슴 아픈 재회라는 제목으로 천사의 사진과 폐허의 풍경을 올렸다. 태양그룹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 빗길을 반드시 물 것이었다. 평범한 수의사가 우연히 최진환의 아킬레스건인 그 개와 엮였다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 서연이 물리적인 흔적을 만드는 동안 서울의 지우는 디지털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몇 단계의 우회 서버를 거쳐 한상범 이사의 직속 부하인 보안팀 과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편집된 음성 파일 조각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설악의 망령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보안팀 과장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었다. 그는 벌벌 떨며 한상범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한상범은 파일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5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일이었다. 그는 최진환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조용히 덮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다. 최진환은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돌아다녀?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된 파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를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수작 내놈이 뒤로 뭘 챙겨둔 건 아니고 보험이라도 드러났나. 최진환의 눈에 독사 같은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한때 가장 신임했던 자신의 충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감사팀에 한상범에 대한 비밀 감찰을 지시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우는 밤새 한상범의 모든 금융기록과 뒷거래 내역을 파헤쳤다. 그리고 찾아냈다. 한상범이 최진환의 비자금 일부를 몇 년간 몰래 빼돌려온 증거를. 두 번째 화살이다. 지우는 그 증거를 태양그룹 내부 감사팀장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제 최진환은 한상범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심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며칠 후 태양그룹 회장실, 최진환은 자신의 앞에 놓인 2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다. 한상범에 대한 감찰 보고서,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서. 그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실에 명령했다. 한상범, 당장 해고해.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놈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전해. 그는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공포와 절대적인 충성으로 세운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의 정보망을 뚫고 들어오는지 알 수 없어 미칠 것 같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차가운 공포였다. 같은 시각 설악의 오두막, 민주는 벽에 붙여놓은 태양그룹 조직도의 한상범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크게 X자를 그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첫 번째 목표를 제거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천사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녀석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이제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천사! 사냥감은 비명을 질렀고 사냥꾼은 조용히 다음 목표를 조준했다. 최진환의 제국은 썩어가는 나무와 같았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강민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벌레에 의해 파먹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충신이었던 한상범이 하루아침에 내쳐지자 그 아래의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공포에 떨었다. 최진환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편집증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 사라진 김인호의 원본 연구 데이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지긋지긋한 유령 놀이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미끼가 던져졌다. 박지훈이 만든 가짜 정보 조각들이 최진환의 정보망에 흘러 들어갔다. 경쟁 그룹이 김인호의 데이터를 손에 넣기 직전이며 데이터의 마지막 조각이 5년 전 김인호가 살해된 장소 흑송 빌라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최진환은 결국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던 저녁,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최진환은 새로 뽑은 소수의 경호원들만 대동한 채 산속 깊숙이 자리한 흑송 빌라로 향했다. 폐허가 된 채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그곳은 과거의 망령이 갇힌 감옥과도 같았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감옥의 주인이자 사냥꾼인 강민준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최진환이 빌라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먼지 쌓인 침묵과 어둠뿐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하고 중앙연구실로 향했다. 그 순간 빌라의 낡은 정의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더니 복도 한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가서 확인해. 경호원 2명이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인 민준이 소리 없이 그들을 제압한 것이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진환은 극도의 불안감에 권총을 빼들었다. 이제 남은 경호원은 단 1명. 하지만 그 역시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민준의 강철 같은 팔에 목이 졸려 쓰러졌다. 마침내 최진환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중앙연구실. 바로 김인호가 마지막 숨을 거뒀던 그 장소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준이었다. 오랜만이군. 최진환 회장, 내놈이었구나. 나를 괴롭히던 유령은 당신이 만들었지. 민준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냥감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김인호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아버지 강 기자가 태양그룹을 어떻게 파헤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전 그날 산길에서 사라진 자신의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읊조렸다. 민준이 쏟아내는 진실의 파편들은 비수가 되어 최진환의 심장에 박혔다. 최진환의 오만한 얼굴이 점차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있나? 내 놈의 망상일 뿐이야. 소설 쓰지 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방 반대편에서 낮고 위협적인 극느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환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민준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붉은 불빛 아래 거대하고 하얀 짐승 천사가 서 있었다. 저 걔는... 최진환은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증거가 신화 속 심판자처럼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천사는 최진환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연구실의 평범해 보이는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곳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애처롭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주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흔적을 기억해낸 것이다. 최진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옆에 있던 쇠지렛 대를 들고 천사가 가리키는 벽을 내리쳤다. 몇 번의 충격 끝에 합판이 부서지며 그 안에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나무로 된 작은 상자가 있었다. 김인호가 외부의 스캔 장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둔 것이었다. 민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연구일지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김인호의 유서이자 최진환의 범죄 기록부였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이 개발하던 신약이 사실은 끔찍한 생화학 무기였다는 사실, 최진환이 내린 모든 비인간적인 지시들, 그리고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죽기 직전 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가족의 자동차 민준의 가족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진환은 이성을 잃고 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민준의 발에 걸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민준의 주먹이 최진환의 얼굴에 비 오듯 쏟아졌다. 내 가족에게 왜 그랬어 말해. 바닥에 쓰러진 최진환은 피를 토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벌레 같은 것들이었어. 내 위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벌레들. 그놈들이 사고 현장을 봤어. 청소하는 걸 봤다고. 그래서 없애버려야만 했어. 내 놈 가족은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것이 민준이 원했던 마지막 조각, 최진환의 자백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연구실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광경과 대화를 인근의 박지훈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민준은 주먹을 멈췄다. 살인은 너무 쉬운 복수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최진환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네, 제국은 이제 끝났다. 바로 그 순간 빌라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연구일지, 스캔본과 방금 녹화된 자백 영상을 검찰 내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라인에 전송한 것이다. 빌라는 순식간에 경찰 병력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한 폭우였다. 민주는 다가오는 불빛들을 보며 창가에 섰다. 그의 곁에는 천사가 충직하게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났다. 폭풍우가 거친 흑송빌라의 아침은 지독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최진환은 무너진 괴물처럼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민주는 검찰에 신뢰할 수 있는 조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는 복수자가 아닌 핵심 증인이자 가장 큰 피해자였다. 세상은 태양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비극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전직 요원이 진실의 열쇠를 쥔 천사견 티안시 촨과 함께 거악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민주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다시 사라졌다. 도망이 아닌 치유를 위한 침묵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설악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산 곳곳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민주는 아내와 딸의 묘지 앞에 서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분노가 아닌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서윤아, 이제 다 끝났어.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 그의 곁에는 윤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고 다리 옆에는 천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차가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따뜻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더 이상 상처의 공간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전도 아니었다. 그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오두막을 판 돈을 합쳐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복수를 위한 삶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1년 후 경기도의 한적한 교회 천사보호센터라는 이름의 아담한 건물이 문을 열었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곳의 풍경은 예전의 민준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수염을 깎은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다친 개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하루를 보냈다. 윤서연은 그 센터의 심장이었다. 그녀의 따뜻함과 전문성은 상처 입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민준의 마음까지도 치유했다.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박지훈도 주말마다 찾아와 센터의 보안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며 떠들썩하게 활기를 더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천사는 센터의 상징이자 마스코트가 되어 자유롭게 마당을 누볐다. 녀석은 새로 들어온 동물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그 위엄있고 온화한 모습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 민준이 절벽에서 천사를 구한 지 꼭 2년째 되던 날의 새벽이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천사는 센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민준은 옆에 선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가 따뜻하게 마주 잡아왔다. 그의 다리에는 천사가 묵직하게 몸을 기대왔다. 그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흉터는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흉터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는 절벽 위에서 사자를 구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 남자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한 생명에 대한 연민,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절벽에서 괴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절벽 끝에 서 있던 자신을 구원한 것임을 이제 그는 알았다.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세상을 비췄다. 민준의 얼굴에도, 서연의 얼굴에도, 그리고 천사의 하얀 털 위에도 따스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제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